예, 후보자님. 이제 어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엿줍는 게 지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수 의견의 논거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거를 어디서 보고 가져왔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이제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못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써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시죠. 그 당원의 이 정당의 그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그 이론은 법정 의견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 견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활동이나 대의기구인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활동, 그다음에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활동, 원내기구인 원내의원총회와 원내대표의 활동 등 정당 기관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귀속이 된다. 네. 그다음에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 이것도 귀속이 된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의 주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행위는 귀속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정당에서 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정이나 전화 같은데 이 부분은 되게 우리나라 학자들께서도 성낙인 교수님이나 장영수 교수님이나 문광삼 교수님이나 이런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베니스 의원의 지침, 그다음에 유럽 평의회 의회의 2002년 결의안, 그다음에 송석인 교수님이 집필한 헌법재판 연구에 나와 있는 논문, 그다음에 유럽 인권재판소의 그런 견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법정 의견과 저나 같이 이 부분은 같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당으로 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부분에서 이제 법정 의견과 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거들을 당시에 정당 해산 과정에서 검토를 했고 그 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증인이 판단하신 부분을 지금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소수 의견 판결은 지금 증인이 작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헌법 연구관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조력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연구관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특정 법리라든지 쟁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지시를 하면 연구관들은 그 범위 내에서 조력을 했고 어쨌든 소수 의견에 관한 부분은 증인께서 작성을 해서 결국은 이 언제 결정문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시장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경제 질서가. 그럼 국가가 상품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 그 경제민주화 조항에 의한 그 조항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헌법 119조 뭐 1항 2항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원래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이 이제 통신료 가계통신비 인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에서 미래부에게 이 통신료 절감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통신사에서 기본료를 없애도록 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래부에서 그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랬더니, 보고 못 받겠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통신사에 대해서 기본료를 폐지하라. 또는 어떤 특정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의 헌법 질서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사기업에 직접
지시를 하는 형태인데 이 통신 산업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주 그 천착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 통신 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지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행정 지도랄지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은 그러면 합헌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가격 인하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한다면 은근한 어떻게 보면 압력성 행정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격 인하를 하라고 하는 압력성 행정 지도가 과연 합헌적인 조치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행정 지도로서 그 지도의 내용이 실제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거냐 아니냐는 사실은 지도라는 명목으로 해서 강제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도를 하지만 그럼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거여서 그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형식적으로는 지도겠죠, 권고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압력이라고 느껴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앞뒤 맥락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통신비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의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누구나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가령 대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또 중소기업에 걸친 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여론을 이렇게 못 받는 문제하고 연결이 됐을 때 과연 그랬을 때는 그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그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그런 사건이 그런 사건 충분히 헌재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김경진 의원님 그 후보 증인이 작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후보자가 작성한 거죠? 예, 그렇게 들으신 거죠? 예. 예. 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예. 저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가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참고인 백도라지 씨, 예, 백도라지 씨의 아버님인 백남기님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살수에 가격당해서 사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정을 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2015년 11월 14일 시위에 참가 중이셨고, 종로구청 앞 사거리 쪽에 있는 시위대에 함께 계시다가 경찰의 직사살수에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가 한 10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참고인,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헌법적으로 해명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룰 수 있죠. 예,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헌법 소원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 요건 혹은 적법 요건이라 불려지는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그것들을 정립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일종의 권리 보호 이익이라고 해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구제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어떤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설령 그 특정 헌법 소원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그런 권리 구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중요한 헌법적 어떤 해명의 필요를 통해서 공권력이 헌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속행해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 방금 참고인
말한 것처럼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됐다거나 또는 침해됐던 기본권에 대한 구제 절차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헌법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땐 예외적으로 각하를 시키지 않고 재판 절차를 진행해서 헌법적인 결론을 내리곤 하죠. 예,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그것이 확인된 바가 예, 있습니다. 확인된 바 있죠. 사실 그래서 참고인 백도라지 씨의 아버님인 백남기 어르신은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이미 직사살수가 문제가 돼서 뇌진탕이라든지 각막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청구인이 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고 그때 직사살수가 위법하다 또 위헌적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2014년에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에 그런 어떤 2015년 백남기 어르신의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 관련됐던 그 사건의 경우에 헌재 법정 의견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즉, 이 정도로 위법하고 불법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만연한 태도로 각하를 했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사살수에 의한 생명 침해 사건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후보자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보면은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행위의 경우에 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공권력을 신뢰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각하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리셨던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소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에서도 본안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제가 소수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반복 가능성이라고 부인을 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헌재가 그때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합헌이든 위헌이든 판단을 해줬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김종철 교수에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해산 제도는 독일에서 온 방어적 민주주의와 함께 1950년대에 있었던 진보당 해산 사건, 그러니까 등록 취소 사건 두 가지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어제 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반면에 행정 권력,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당이 쉽게 해산되는 것은 또 막아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1950년대에 해산됐던 진보당의 경우에 2011년도 재심을 통해서 불법 결사가 아님이 확인이 됐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산 무렵에도 그 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해산 당시에는 위헌적이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2011년도의 재심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었죠. 그 58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행정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사법적 판단의 어떤 무게와 비교할 여지는 적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당시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불법 결사라고 판단해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아니었다, 불법 결사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건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이 이제 통신료 가계통신비 인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에서 미래부에게 이 통신료 절감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통신사에서 기본료를 없애도록 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래부에서 그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랬더니 보고 못 받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통신사에 대해서 기본료를 폐지하라 또는 어떤 특정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의 헌법 질서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사기업에 직접 지시를 하는 형태인데, 와 중앙위원회의 활동, 그다음에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활동, 원내기구인 원내의원총회와 원내대표의 활동 등 정당 기관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귀속이 된다. 네. 그다음에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 이것도 귀속이 된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의 주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행위는 귀속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정당에서 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정이나 전화 같은데 이 부분은 되게 우리나라 학자들께서도 성낙인 교수님이나 장영수 교수님이나 문광삼 교수님이나 이런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베니스 위원회 지침, 그다음에 유럽 평의회 의회의 2002년 결의안, 그다음에 송석인 교수님이 집필한 헌법재판 연구에 나와 있는 논문, 그다음에 유럽 인권재판소의 그런 견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법정과 전화 같이 이 부분은 같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당으로 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부분에서 이제 법정과 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거들을 당시에 정당 해산 과정에서 검토를 했고, 그 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증인이 판단하신 부분을 지금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소수 의견 판결은 지금 증인이 작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헌법 연구관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조력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연구관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특정 법리라든지 쟁점에 대한 예, 예. 연구 보고서를 지시를 하면 예. 연구관들은 그 범위 내에서 조력을 했고, 어쨌든 소수 의견에 관한 부분은 증인께서 작성을 해서 결국은 이 언제 결정문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시장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경제 질서가. 그럼 국가가 상품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 그 경제민주화 조항에 의한 네. 그 조항의 근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헌법 119조 네. 뭐 1항, 2항에 네.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원래 후보자님, 그 이제 어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엿줍는 게 지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수 의견의 논거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거를 어디서 보고 가져왔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네. 이제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못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써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시죠. 그 당원의 이 정당의 그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그 이론은 법정의견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 견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활동이나 대의기구인 당대